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사실상 일본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의 장인 전시 계속 연명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제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다.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것을 한국이 배웠거든요. 일본은 배우지 못했던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본격적으로 맞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일본의 DGP가 먼저 2010년에 중국한테 추월을 당해가지고 현재 세계 3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통계는 내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중에 독일이 일본의 DGP를 추월한다. 이러한 전망이 IMF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 엔조의 영향도 좀 있고요. 오히려 또 독일의 마르크가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본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엔조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경제적인 체질의 문제가 대단히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몇십 년 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980년대 이후를 봐도 2배도 되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는요, 2006년에 일본을 추월한다. DGP가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고 2027년이 되면 독일까지도 추월해가지고 사실상 세계 3위가 되는 것이 인도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그 일본하고 반대로 노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자체가 14억을 넘어서 중국도 추월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인도는 그중 9억 5천만 명 정도가 바로 노동 인구,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인구의 혜택이 역시 DGP에 주는 그러한 영향은 크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지금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달의 수입보다 매달을 내야 되는 이자가 더 많다라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거죠. 이것을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좀비 기업은 현재 일본의 모든 회사, 기업 중에 13% 정도가 됩니다. 숫자로서는 18만 회사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한 회사들이 계속 도산할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쉽사리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론이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집을 구입한 이후에 30년, 40년, 50년 론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내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금리를 올려버리면 특히 부동산의 금리라는 것은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상당히 낮아요. 일본에서. 낮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가 더 크게 올라가 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40년, 50년까지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금리의 변동금리라고 해도 낼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금리를 선택하여서 장기적으로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초금리라고 해도 변동금리, 주택론의 금리가 역시 올라가 버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미국의 금리하고 일본 금리 차이가 계속 커진다라고 해도 일본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금리가 현재 5.5%인데 일본은 장기 금리만 봐도 1%, 이것은 최대한 높여도 1%까지만 허용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많이 달라졌고 세계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이제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위에 지금도 군림하고 있는 거죠. 한국만 해도 20대, 30대 창업자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벤처 기업도 굉장히 한국하고 비교하면 적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벤처라든가 스타트업라든가 이러한 곳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지가 않고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젊은 사람들도 사실 그저쪽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혼 소멸이라든가 전신 고용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IMF로 사실상 그 두 가지를 완전히 캐부셨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IMF 같은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전혀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같은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까지 일본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보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또 일본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계속 연명시켜줬어요. 세계에서는 좀비가 되면 이제 도산시켜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특히 미국 쪽의 마인드로서는 그냥 과감하게 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한국이 배웠거든요. IMF를 통해서. 일본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좀비 기업을 도산시키면 거기에 전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폐해가 된다 라고 하여서 계속 일본 정부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연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러한 체질이 돼버렸어요. 일본 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 또 일본 정부까지 그런 식으로 돈을 그냥 준다,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노력을 또 그만큼 안 했어요. 한국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바로 IMF 직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일본은 아직 본격적으로 맞지 않았다. 이게 큰 역사적인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 세계에서도 한국 같은 경험을 해가지고 도약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IT라든가 AI의 첨단 기술에 굉장히 빨리빨리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후진국이었던 나라들도 사실 IT를 무기로 굉장히 빨리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본에서 없기 때문에 몇십 년간 2배 성장도 못한다,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이것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든가 이게 OECD 최하위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1.23 정도는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합계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또 일본은 전에는 상당히 그 찬스한다. 사람들이 오래 산다. 라고 하니까 6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지금 30%에 거의 달했거든요. 한국은 아직은 65세 이상이 15% 조금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더 힘이 있는, 일본보다는 좀 젊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돼 가지고 훨씬 빨리빨리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 인구의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은퇴하는 사람들이죠. 일본에서도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거의 다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퇴한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리는가? 바로 젊은 사람들이죠.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 인구 속에 들어가는 15살부터 65세 그런 사람들의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기타 많은 것을 대신 내줘야 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러한 연금의 많은 부담을 사실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냈다라는 지출해온 금액만으로는 연금이 다 지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 질병이 많아지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양육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 라고 일본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 침입하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한국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다른 부분은 역시 IT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은 굉장히 선진 기술을 빨리 도입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 항목 속에 R&D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잡고 국가 예산의 거의 10%에서 20% 정도의 범위 내에서 R&D를 잡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나 일본은 예산의 항목 속에 R&D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것을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런 식으로 혹시 R&D를 삭감해 나가며 일본하고 비슷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이 쇠퇴한 상황이라는 것을 용어할 필요가 있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사실상 일본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는 오히려 미국으로 달아갔습니다. IT라든가 AI라든가 회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미국으로 달아간 거죠. IMF 때문에요. 이것은 그대로 계속 해야 된다. 또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계속 고안해내고 실천을 해야 되고 돈을 그런 데에 아끼지 않고 써야 된다. 일본은 R&D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거죠. 그냥 관리, 조절만 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의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를 좀 했습니다.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지금도 연공 소멸이라는 게 강합니다. 그리고 전신 고용 기업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한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혹은 평생에 가까운 아주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많은 리스크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는다라기보다
안전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연공서열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월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이가 가면 그리고 회사에서 이러한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 내에 외국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 외국 기업하고 비교해도 초임금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한국의 초임금보다 일본의 초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250만 원 정도 한 달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그러한 연공서열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대기업의 기술직이라든가 그 전사원으로 들어가도 첫 번째 월급 이런 것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30년을 생각할 때 30년 전하고 지금은 평균적인 일본 사람들의 연간 수입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게 일본의 기업의 먼저 큰 실패였고요. 그리고 IT화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IT를 시작할 때는 세계의 최첨단 기술을 계속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동반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진짜 유행하는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교육하여서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해도 컴퓨터라든가 IT의 기능이라기보다 옛날부터의 장인 전신,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든다. 이게 예술적인 감각이죠. 일본에서. 오히려 그러한 문화가 상당히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요. 세계가 매일 그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 IT라든가 AI 이것으로 최첨단 기술로 세계가 치르치하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는 그것으로 일본이 성공하여서 세계적인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20세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공서열로 계속 윗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회사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기업이 그러한 윗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특히 매독 환자는 12,000건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이대로 가면 16,0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병 관련 전문의는 48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의료 붕괴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 있고 특히 매독의 경우는 10년간에 그 환자 숫자가 1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의 선적인 유흥업소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좀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도시에서는 그러한 유흥업소는 물론 도쿄라든가 오사카, 나고야 이러한 3대 도시를 중심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유흥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지방 야마나시경 같은 데서는 현재까지 그 매독 환자라는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현에서도 굉장히 요새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은 그 42개, 3개 정도의 도도부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일본의 지방 단위 에서는 매독 환자가 없는 데가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특히 손병 관료만 봐도요, 위료 붕괴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 있다라고 현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